머스크발 비트코인의 하락으로 증시를 떠났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론 머스크의 어지러운 행보에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18개월 만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자산인 금시세 3개월 내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이 짙어지며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집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머스크발 공포 심리가 확산되며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이 넉 달 만에 최고로 늘어났습니다.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팔면 거래소의 보유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머스크발 비트코인 하락이 추세화돼 증시를 떠났던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으로 향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업체 센티멘트에 따르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코인 물량이 지난 1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은 전량 처분할 수 있다고 시사하자 매도세가 급증하며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는 겁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의 가벼운 언행 때문이란 분석인데요. 윤혜림 기자입니다. 오늘 증권정보 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미국 주식 투자자들은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테슬라 주식을 4,672만 달러, 우리 돈 약 52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월간 기준 서학개미들이 테슬라 주식을 순매도한 건 2019년 12월 이후 처음입니다. 보관 금액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국내 투자자들의 테슬라 주식 보관 규모는 76억 767만 달러로 지난달 30일 90억 5,821만 달러보다 약 14억 5천만 달러 줄어들었습니다. 개미들의 테슬라 매도는 최근 반복된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이 꼽힙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돌연 비트코인을 통한 테슬라 결제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결제 수단으로 인정한다고 한 지 불과 3개월 만입니다. 특히 오늘 새벽 머스크가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글에 정말이다라는 답글을 남기자 국내 암호화폐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 10%가량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머스크의 돌발적인 언행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자 투자자들은 머스크에 대한 비난을 넘어 테슬라 불매 운동까지 벌이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암호화폐 가격이 크게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금 시세가 빠르게 상승하며 3개월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종가 기준 그램당 금 시세는 전일 종가 대비 1,280원이 오른 67,82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암호화폐 변동성이 커지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날 가상화폐 시장은 머스크의 비트코인 매각 시사 발언 이후 대부분 10% 이상 급락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용어 김치코인, 일명 국내산 코인으로 한국인이 만들어 주로 국내에서만 유통되는 코인을 의미하죠. 개발자가 물량을 한 번에 뒤에 행적을 감추는 사례 등이 이어지며 김치코인 투자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김치코인의 비중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딜까요? 양한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가운데 코인원의 김치코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각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 중 김치코인의 비중 집계를 요청한 결과 업비트는 총 178개 중 26개, 빗썸은 174개 중 13개, 코빗은 33개 중 2개가 김치코인이었습니다.
다만 코인원의 경우 내부 확인 결과 정리된 자료가 없어서 답변 드리기 힘들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유일하게 김치코인이 무엇이냐며 김치코인에 대한 정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가 직접 조사한 결과 코인원에 상장된 194개 코인 가운데 김치코인은 84개에 달했습니다. 코인원의 김치코인 비중은 43%로 업비트와 빗썸, 코빗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였습니다. 최근 일부 김치코인의 시세 조종 의혹과 개발자가 물량을 한 번에 매도 후 행적을 감추는 사례 등이 이어지면서 김치코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짜고 코인을 발행시켜가지고 적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까지 몰릴 수 있는데 결국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자체가 페이퍼 컴퍼니다 보니까 추후에는 상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업계 관계자는 오직 코인 발행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회사의 김치코인이나 주주가 3, 4명에 불과한 김치코인은 상장 후 시세 조종이 쉬워 위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하나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금리 상승을 이끌 경우 한국 가계부채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 정책이 전 세계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회복으로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대한민국도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가계부채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국내외 금융 및 외환 시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변동성이 급격하게 커질 시엔 시장 안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절벽 상황이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를 피한 인근 지역 매수세가 옮겨가는 분위기가 나타납니다. 특히 규제를 피한 송파구와 노원구 등 주요 재건축 단지와 규제 지역 인근인 서초구 반포동 등은 매수세가 몰리며 일부 단지에선 신고가 거래도 이루어집니다. 상계, 중계, 월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에서도 매수세가 늘며 신고가 거래가 속출합니다. 매수 심리 정도를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 내리는 모습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측정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일 기준 103.5포인트로 기준선을 상회하며 매도 우위가 유지됐지만 전주보단 소폭 떨어졌습니다. 6월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면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정부 전인 2016년 6억 원에 매수한 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이후 12억 원에 매각하는 경우에 2주택자는 3억 6,855만 원, 3주택자는 4억 3,428만 원을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3주택자는 양도차익의 72.4%가 세금으로 같은 기간 매매하는 1주택자가 내는 양도세의 20배가 넘게 됩니다. 여당 내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시작되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 문제가 부상했는데 일부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아 합의 도출까지는 험로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 주택이 지난달까지 총 50만 708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중 아파트 매입 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하고 8월 18일 이 내용을 반영한 민간임대 주택특별법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자동말소 대상 중 아파트는 11만 6,048세대, 빌라 등 비아파트는 38만 4,660세대로 나타납니다. 업계에선 정부가 등록임대 혜택을 축소하는 등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보관이었는데 효과는 미미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토지와 오피스텔,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비율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대출 중 비주담되는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상호 금융권만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LH 땅 투기 의혹 이후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된 겁니다. 금융당국은 비주담대 규제 강화 대책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넣어 발표하며 시행 시점을 17일로 잡았습니다. 어제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루어진 사업장의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에 대해선 한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경정 예산 확보에 나섭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지역별 전기차 공모 규모와
보조금 접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기차 국비 보조금 규모는 작년보다 28.4% 증가한 10만 1,000대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17일 기준 지자체별 보조금 접수율은 서울 82.5%, 부산 59.5%, 세종 52.6% 등으로 주요 지자체 접수율이 이미 5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보조금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며 최근 환경부와 지자체는 추경을 통해 지방비 효과 확보하거나 공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시장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오히려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죠. 특히 서울 40대 미만 증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등 증여를 받는 시기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설석영 기자입니다. 주택을 팔아 처분하기보다 물려주는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방이 올해 1월에서 4월 서울 집합 건물의 증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중인 수는 8,760호,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했습니다. 특히 주택을 물려받는 수중인 수가 늘어나면서 연령대도 낮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수중인 연령대의 분포를 보면 40, 50대가 41.5%로 가장 많았고 40대 미만과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47.4%로 전년 동기 대비 9.4%포인트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서울 집합 건물의 수중인 연령대는 40대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2분기 이후부터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엔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50.27%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건물을 물려주는 증여인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등 증여 시점도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대출 규제 등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매각보다는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억제책인 대출 규제라든지 또 공급에 대한 시그널이 확실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을 매각하고 나서 재취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 걸림돌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 증여로 가져갈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 중과 등 규제 강화에 따른 매물 증가 기대와는 달리 주택 증여에 대한 분위기는 더 거세질 것으로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공매도가 1년 2개월 만에 재개된 지 2주가 조금 지났습니다. 5월 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주가 폭락과 같은 일부 투자자들이 우려했던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자본시장연구원 황세훈 연구위원과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 상황 전망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일부 재개가 됐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시장의 영향이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이후로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장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었다기보다는 공매도가 재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분명히 큰 한계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에 크게 무리 없이 공매도 재개가 잘 안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죠. 버블을 조금 이제 내려주는 순기능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무엇입니까? 네, 일단 공매도 재개에 있어서 가장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버블을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버블이 100% 차단된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완화 정도 이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특히 개별 종목 단위에서 그동안 이제 과열 우려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던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라든지 이런 이제 업종에 있어서의 그 버블 완화에 있어서는 부분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그동안 지나치게 급등해왔던 주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동이 걸리는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버블을 완화시키는 기능,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정보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경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분히 이렇게 평가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부정적 영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불만도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데요. 제도적 보완 필요하잖아요.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공매도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개인들도 공매도를 일상적인 투자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공매도할 수 있는 종목의 숫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종목들로 늘어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공매도 시장의 성장과 같이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사안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은 종목 그리고 더 이제 풍부한 물량들이 개인들에게 서비스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시장을 확대해가는 그런 이제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개인들에 대해서 현재 60일의 상환 기간들이 이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짧다는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신용거래 융자가 이제 3차례 정도의 연장을 통해서 360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공매도 서비스 기간을 현재 60일보다는 훨씬 더 길게 아무리 짧아도 180일 내지는 360일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보죠. 제도 개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 공매도가 코스피 200 종목, 코스닥 150 부분 재개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전면 재개 적당한 시기, 코스닥 종목에 영향이 좀 클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공매도 코스피 200 종목, 그다음에 코스닥 150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이제 부분 재개가 되었는데 시장에 큰 충격은 없었다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점들은 전면 재개가 된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체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높음을 시사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개의 시점도 이제 조금 우리가 충분히 지금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반발이 어느 정도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면 재개의 시점, 올해 안에 전면 재개하는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사실 이전에 그런 이제 공매도 활동들을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주로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집중되어 왔던 그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형주들은 주식을 빌리는 거래도 쉽지가 않고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관심권에서 상대적으로 조금 멀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면 재개를 하더라도 소형주의 공매도가 그렇게 크게 집중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공매도 재개 이후 지금 시장 상황, 보완, 개선점 등까지 짚어봤습니다. 황세훈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세계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시기와 비교해서 2도씨 이하 수준으로 억제하자는 파리협정 비준, 이게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억제할 수 없다고 해서 2018년 유엔 기후변화 사국 총회에서 1.5도 상승을 목표로 변경한 바 있었죠. 자,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닥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전 세계가 앞다퉈 선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작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쉽지 않다는 데 있는 겁니다. 이에 경제적 조타수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하는데 자, 좀 어렵죠. 어떤 얘기인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금융은 굴뚝없는 로 유명하고 탄소 배출을 시킬 리가 없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뭐 농업이나 이런 산업처럼 직접 어떤 그 제조업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량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금융기관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회사들이 운영되도록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회사들에게 자금줄이 끊기면 더 이상 공장을 돌리기 어렵게 되겠죠. 이렇게 금융기관이 가진 자본력을 활용을 해서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한마디로 탄소 배출이 적은 자금 조달이 용이하게 바뀐 거고 기업 가치도 탄소 배출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바락 오바마 예. 전 미국 대통령, 또 구글 창업자인 레리 페이지, 유명한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이제 2012년 12월호 인터뷰지에 실린 글에서는 이 세 사람이 미국의 신발 브랜드 올버즈의 광팬이라는 겁니다. 네. 올버즈는요, 양털, 나무 등 천연 소재로 신발을 만드는 스타트업인데요. 창업의 매출액이 급성장을 하면서 출시 1년 만인 2017년에 약 90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요. 와. 2018년에는 그 2배인 약 1,8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만든 신발의 그 안감과 겉감은 양모로 만들었고요. 밑창은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당밀로, 운동화 끈은 재활용 플라스틱 병을 녹여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혁신적인 신발이었는데요. 가격도 나이키 고급 제품보다는 훨씬 싼 $95로 통일을 했습니다. 시중에서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적은 에너지, 적은 물을 활용하고 있고요. 활용하는 물은 여러 번 재활용하는 현저한 친환경 저탄소 기업입니다. 이들의 친환경 저탄소 기업의 이미지로 2018년에 매출액의 10배 정도인 약 1조 7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유니콘 대열에 합류를 했죠. 올버즈라고요? 네네. 이제 또 재밌는 사례가 된 것 같고, 실제로 그럼 많은 금융회사 투자자들이 저탄소 기업에만 투자하고 있느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작년 10월이었죠. 유럽 중앙금융은행이 예. 기업 채권을 매입을 할 때 회사가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회사채의 매입은 바꿔나가겠다고 밝힌 적이 있고요. 예. 또 총 $5조 자산을 운영하는 세계 최대 투자 곳이 투자 기업들에게 탄소 배출 감축을 요구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자, 이제 이런 이야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은 이제는 자금을 조달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죠. 당장 $7조 상당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블랙록이 2020년부터죠. 석탄을 통해서 얻은 매출이 25%는 없는 기업들의 채권과 주식을 처분했던 것. 이게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이제 신경을 쓸 텐데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탄소를 기업들이 배출하는지 이거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4월 9일이었죠. 예.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실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아주 잘 나와요. 금융기관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자사의 포트폴리오에 귀속하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해서 투자액을 결정해야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상장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개하지 않는 곳이 많고요. 또 설령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가 탄소회계금융협회예요. 이 협회는 금융업계가 투자하는 사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고 보고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을 개발을 하고 금융기관이 파리협정을 따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2015년 네덜란드의 금융기관이 중심되어 설립된 탄소회계금융협회는 2019년 9월에 모건 스탠리, 또 ABN, AMRO 등 금융업계 유수기업에 참여에 힘입어서 글로벌한 단체로 성장을 했는데요. 2020년 12월 기준 전 세계 85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금융협회에 참가 중이고요. 2020년 11월 PCAF의 이 금융협회 이름인데요.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및 보고를 위한 가이드라인 PCAF 스탠다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탄소 배출량에 따라 평가받는 시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브랜드에 뒤처지지 않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또 기업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나날이 중요해지네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기업들 관련 이야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